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오늘로 17일째인데요.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파고 외신 기자와 짚어보겠고요. 특히 군함 파견과 관련해 여야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반응도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선을 넘나들고 있는데요.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채권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7% 턱밑까지 올라갔습니다. 심상치 않은 환율과 금리 흐름,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코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판다의 날인 거 알고 계셨나요?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자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킨다는 것, 결국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이겠죠.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무엇을 지켜내고 계신지요? 통장 잔고, 아니면 동네 한 바퀴 산책, 혹은 가족과의 저녁 식사 시간도 있을 테고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문자로 바로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추첨해서 주유권 보내드릴게요.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을 채워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주말 잘 쉬셨어요?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네. 잘 쉬었습니까? 네. 자, 오늘 증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네,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치솟으면서 하방 압력 재료들이 가득한데도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현재는 양대 시장 모두 하락 반전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 마이너스 기록하면서 5,500 밑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 상황 보면 개인 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약세 보이고 있는데 하락폭은 더 큽니다. 2%대 하락하고 있고 1,12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동 리스크와 유가 흐름 지켜보면서도 이번 주 예정된 주요 글로벌 이벤트들이 증시 방향 좌우할 변수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통화정책회의죠 FOMC 이후 금리 경로 변화 등에 영향받으면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5,470.16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살펴볼까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이제 보름을 넘겼잖아요. 예. 또 유가가 폭등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제 유가가 종가 기준으로 또다시 $100를 넘어섰는데요. 지난 금요일도 미국 정부가 유가를 누르기 위해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일시적으로 풀겠다 밝혔지만 큰 효과는 없어 보이고요. 결국 주간 단위로 WTI는 9% 가까이 올랐고 브렌트유는 11% 넘게 폭등했습니다. 네. 근데 전쟁이 길어지고 있어서 이게 더 오릅니까? 네, 일단 문제는 여기서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주말 사이에 미국이 이란의 경제 생명줄로 불리는 이 하르그 섬을 공습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네. 예고대로 이곳의 석유 시설까지도 타격하게 되면 국제유가는 더욱 폭등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곳곳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2008년 기록한 $150까지도 찍을 걸로 보고 있고요. 전례 없는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도 당장 응급 조치는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부가 이제 기름값 잡기 위해서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 국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기름값이 내려가고는 있습니다. 최고 가격제가 시행된 지 나흘째인 오늘 우선 오전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 리터당 1,836원으로 전날보다 소폭 내렸고요. 휘발유 값을 앞질렀던 경유 가격도 다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 주유소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 다만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인하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제도가 시행되고 닷새가 실제 주유소 판매가는 휘발유가 60원 남짓, 경유는 80원 남짓 내리는 데 그쳤는데 주유소들이 정부가 낮춰준 이 공급가 혜택 중 휘발유는 대략 50% 정도, 경유도 30% 수준만 판매 가격에 반영한 셈입니다. 이란 사태 직후 단번에 200원, 300원씩 올렸던 것과 비교하면 거북이 걸음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 많이 보이고요. 다만 업계는 먼저 비싼 값에 들여온 재고를 소진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큰 폭으로 내리기는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또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에만 상한선이 있다 보니까 개별 주유소의 판매가에 반영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정부는 일단 이번 주부터는 가격이 본격적으로 내릴 걸로 보고 있는데 당분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모니터링 강화한다고 하니까 흐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기름값도 그렇고 뭐 가스비도 그렇고 에너지 관련 비용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게 특히 저소득층 가구 에너지 부담이 더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소득 하위 20% 가구가 가처분 소득의 약 10%를 전기요금이나 난방비 그리고 차량 연료비 같은 에너지 비용으로 쓰는 걸로 나타났는데 전체 평균이 5%가 안 되니까 2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기요금이나 난방비처럼 꼭 써야 하는 필수 에너지 비중이 지출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긴다고 하네요. 네, 지금 이 중동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불안한 게 더 부담을 키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가뜩이나 최근 몇 년 새에 도시가스며 지역 난방, 전기요금 참 많이 올라서 부담을 더 키웠는데 불안한 중동 정세까지 겹쳐 고민이 깊습니다. 사태가 길어지게 되면 이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공공요금 인상 논의로 또 이어질 수 있고 결국 필수 에너지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이 가장 큰 부담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민 경제가 더욱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교육비도 많이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교육 물가 상승률이요 2.3%를 기록했는데 이게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였다는 점을 보면 비교적 크게 오른 셈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뭐 대학 등록금 인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 4년제 대학 중 70%가 등록금을 올렸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 학생들이 부담하는 금액도 꽤 늘었습니다. 1인당 평균 등록금은 약 710만 원으로 전년보다 30만 원 가까이 올랐는데 등록금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비도 같이 올라 고민이라고 하네요. 대학원 등록금이나 전문대 납입금도 함께 뛰었고요. 학원비 같은 교육 관련 서비스 가격도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네, 올해도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절반이 넘는 66%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을 했거든요. 일부는 법정 상한선이 3.19%까지도 높였습니다. 대학들은 곳간이 비었다, 등록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재정 문제를 이야기하고 반대로 시민단체는 이미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무상교육 논의가 필요하다 맞서고 있는데 앞으로의 정책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 3대 가축 전염병이 동시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역 관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최근 뭐 고기값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더 오르는 거 아닌지 걱정되나요? 네, 참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 구제역까지 3대 가축 전염병이 작년과 올해 2년 연속으로 동시에 돌면서 네. 축산물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돼지 사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되는가 하면 구제역 백신 접종이 누락되는 등 방역 허점이 드러나면서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3가지 전염병 모두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있고 특별 방역 대책 기간도 이달까지 연장됐습니다. 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살처분한 마리수도 작년 한 해 전체보다 5배는 많은 15만 마리를 넘었고요. 산란계 살처분은 980만 마리를 넘어서면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축산물 값이 널뛰게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만 6%가 뛰었고요. 네. 이달 들어서도 오름세 계속되면서 계란은 10개에 4,000원이 육박해 1년새 20% 넘게 올라고 또 돼지고기는 말할 것도 없을 만큼 장바구니 물가를 더 버겁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도 주요 뉴스가 많아서 말이죠. 다른 뉴스에 묻혀가지고 대응이 소홀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네. 이제 이사철입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경계심도 큰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고요? 네, 여야 의원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인데요. 임차 보증금의 최소 절반 수준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 보장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 말씀하신 최소 보장제가 뭔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이 보증금이 1억 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이나 채권 회수 등을 통해 3천만 원을 돌려받았다라고 가정하면 네. 최소 보장 기준 50%를 적용했을 때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족한 2천만 원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경매 절차가 끝난 피해 사례를 보면 보증금 회복률이 40%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 반면 100%를 돌려받는 사례도 있어서 편차가 크다고 하는데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 보장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구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 사기 피해자를 위해서 이 보증금 일부를 선지급 후정산하는 방식도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 행세를 하면서 계약을 맺는 무권 계약이나 신탁 사기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개정안은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에 먼저 최소 보장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국가가 채권을 넘겨받아 경매 과정에서 회수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미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또 경매 절차가 이미 끝난 경우라도 보증금 회복률이 기존보다 낮다면 최소 보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 받고 있다고 하는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요즘 이 자격증 하나 따려고 해도 돈도 들고 해서 부담이 큰데 평생교육 이용권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연간 1인당 3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원 대상 강좌를 보면 자격 취득부터 어학, 또 이미지 영상 제작, AI, 디지털 교육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소개한 사례를 보면 73세 수강생이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과정에 등록해 자격 취득에 성공하기도 했는데 단순한 배움이 아니라 현장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자격과 자신감을 되찾는 계기가 됐다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한 30대 직장인은 디지털 굿즈 제작 과정을 수강하면서 플랫폼 판매까지 목표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돈이 들어서 망설였던 자격증 공부나 디지털 실무 교육, 또 부업 준비 광자를 시작할 수 있는 종잣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청년층은 자기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직장인은 퇴근 후 역량 업그레이드에 활용할 수 있고 노년층은 재취업 준비나 제2의 일자리 도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대로라면 다양한 연령대에 또 여러 분야에 도전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누가 지원받을 수 있고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또 이 지원 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우선인 일반 이용권이 있고요. 이 밖에 장애인 이용권과 노인 이용권 그리고 30세 이상 성인 중 AI 교육을 받고 싶다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AI 디지털 이용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건 지역마다 신청 일정이 다른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주부터 시작됐고 서울은 오늘부터 신청을 받으니까요. 계신 곳은 언제 접수받는지 확인하셔야겠고 신청 창구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일반과 노인, AI 디지털 이용권은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장애인 이용권은 정부24에서 신청을 받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나라가 주는 교육지원금 똑똑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연간 1인당 35만 원의 교육비 지원입니다. 그동안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기회 놓치지 마셔야겠네요.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은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 지키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인지요? 하고 여쭤봤는데요. 8435님은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이들을 잃고 있네요. 사랑과 인류애를 앞으로 더더욱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고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9998님 지키고 싶은 건 제 차에 늘어나는 누적 주행거리입니다. 이렇게 기름값 폭등 시대에 영업직에 있는 영업사원들은 눈물만 나네요 하셨네요. 정말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시죠. 0135님 청약으로 첫 이사한 우리 집을 지키고 싶어요. 남편이 주식으로 3억 마이너스라 집을 내놓자고 해서 요즘 마음이 아프네요 하셨고요. 4075님 뭐니 해도 45년 같이 한 아내의 건강입니다. 건강했던 아내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요. 여보 우리 건강하자 사랑해 하셨습니다. 3422님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아픈 사연들 또 지키고 싶은 것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교통량이 적었던 지난주와는 달리 이번 주는 월요일인 오늘부터 교통량이 많은데요. 오전 내내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체는 더욱 심했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정체가 주춤해지고 있는데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진교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남천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쪽으로 부여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에서는 천안 쪽으로 차량터널에서 풍세요금소 사이로 정체되고 반대 논산 쪽으로도 차량터널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에서는 4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효대교부터 지나는 데만 2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 흔들리는 시장을 당신의 기회로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 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고 또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월요일마다 경제를 한층 더 깊게 살펴보는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고란 경제 전문기자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두 분과 함께 환율과 금리 상승이 우리 경제와 또 대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이 뭐 조금 안정되나 싶더니 네.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다시 1,500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사실은 주말 사이에 우리가 이제 역외 환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서울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환율 가격 말고 네. 우리가 쉴 때 해외 외환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좀 되거든요. 그 가격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좀 넘어서 거래가 좀 되고 그랬습니다. 네. 1,503원 뭐 이렇게 거래됐거든요. 그래서 야 오늘 장이 열리면 이거 1,500원 위로 훅 올라가 버리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예. 다행히 아침에 서울 외환시장이 개장하고 1,501원을 딱 찍고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496원 80전 정도 거의 1,500원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1,500원을 이른바 심리적인 지지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가격으로 보면 1,500원이나 1,499원이나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제 자릿수가 바뀐다는 것 때문에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하는데 그 지지선을 지금 조금 지켜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3일에도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장중에 1,505원을 한번 찍은 적이 있거든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좀 더 강하게 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발언의 강도가 점점 세지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지난주에 이제 안전자산 얘기하면서 그러다 보면 미국의 달러의 강세가 좀 나오고 이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원하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전쟁이 지금 뭐 언제 끝날지 네.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럼 원화 약세가 이게 계속 지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사실은 제가 원화의 약세, 원화의 강세 이거 이쪽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원화의 강세가 나올 겁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원화의 약세가 나올 겁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가정이 붙어 있거든요. 예. 그 가정이 전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언제 끝나겠습니까?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약해지면서 원화 약세가 계속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쟁 상황이 장기화됐을 경우라는 이제 가정 또는 여기저기서 나오는 뉴스가 좀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을 때를 가정하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좀 가중돼서 원화의 약세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전문가들은 1,550원 선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전쟁 상황이 조금 잠잠해지면 그래도 1,400원대에서의 흐름이 유지될 거다. 그러니까 네. 예전보다는 한 레벨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1,200원대에서 1,300원대 올라왔을 때도 야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1,400원대가 이른바 뉴 노멀이 될 수 있는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악화된다라고 하면 1,550원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1,400원대에서 환율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들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근데 아까 김치영 큐레이터께서 이제 심리적 네. 지지선이 1,500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500원이 넘으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일단은 악영향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화의 값어치가 낮아진다는 거는 밖에 가서 물건을 사올 때 비싸게 사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당장 그런데 지금 원유가 급등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석유 산업을 근간으로 돌아가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주유소에 기름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석유화학 업종에서 이런저런 거 만들어서 뭐 플라스틱도 만들고 심지어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도 만들고 온갖 것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거기에 원재료가 가격이 높아지는 거니 안 그래도 원유가 올라서 비싸게 사와야 되는데 거기에 원화 값어치마저 떨어져서 원유를 사오는 거니까 이게 올라가는 폭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원재료의 가격이 오르니까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서민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테고요. 소비를 줄이게 되면 경기는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른바 S자 공포라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기는 안 좋아지고 물가는 오르는. 네. 네. 그렇다 그래서 쉽사리 금리도 못 내리고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금융당국이라든지 정부가 뭔가 정책을 펼치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제일 좀 안 좋게 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환율이 오르는 거 아까 제가 뭐 심리적인 지지선이다 뭐 큰 의미가 별로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오르는 건 분명히 경제에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이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다만 과거에 우리가 환율이 1,500원 막 이렇게 가면 야 이거 진짜 외환위기 온다. 뭐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예. 그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IMF 시기 또는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우리가 환율이 1,500원을 가던 거는 네. 실제로 우리가 달러도 좀 부족하고 그 우리 움직이는 기업들 주요 기업들의 그러니까 매출이나 성적이 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할 때였는데 지금은 외환 보유고가 세계에 한 10위권 정도로 어느 정도는 튼튼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워낙 돈을 잘 벌어서 지금 사실 돈이 굉장히 달러가 한국으로 유입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약세인 게 조금 문제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과거처럼 뭐 1,500원 넘었다 그래서 와 이거 우리나라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 시장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뭐 이게 네. 뭐 그동안 좀 출렁이긴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지금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환율로 보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5천선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전 기준으로 보면. 예. 근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버텨내고 있는 것도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근 한 달간 어마어마하게 주식 팔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견뎌내고 있는 걸로 보면 우리가 이 환율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물론 어떤 국가의 경쟁력이나 경제적인 강세의 지표로 우리가 환율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환율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한국의 경쟁력은 떨어진다라는 주장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식시장이 이렇게 버텨주고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과거에 비하면 이게 구조적으로 약간 환경이 변했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구조적인 환경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내부 투자보다는 외부 투자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니까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거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환율이 계속 약세 구간이 있을 때 정부하고 우리 개인 소비자들 간에 충돌이 있었던 게 이거 다 해외 투자 개인들이 많이 해가지고 이른바 서학개미들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해가지고 정부가 욕을 좀 먹었잖아요. 구조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해외에 투자하는 게 훨씬 수익률이 높은데 그럼 당연히 수익률 높은 쪽으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적인 부분이 아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환율 레벨이 1,200원에서 1,300원으로 1,300원에서 지금 1,400원으로 올라와 버린 거지 우리가 돈을 못 벌거나 한국에 달러가 없거나 우리 기업들이 큰 문제가 생겼거나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 1,400원, 1,400원대 환율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아까 IMF나 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면 그냥 우리 경제는 괜찮은데 우리 경제 내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거죠. 네, 그건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괜찮다 그러는데 이것도 쏠림이거든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도 우리 반도체 투톱
영업이익 전망 좋거든요. 오히려 더 벌어.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버텨주는 거고 지금 1,500원 시대에 걱정해야 될 건 우리 그 양극화 그러니까 내수와 수출로 봤을 때는 내수는 더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소득 격차로 봤을 때 해외 자산 투자 많이 하는 사람들 결국은 부자들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제 서민층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 물가만 환율의 영향으로 이제 감당해야 되는 수준이니까 이 양극화 문제가 이게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거라서 한국 경제 구조적인 부분 환율 때문에 걱정 이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제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환율 상승에 따라서. 아유, 월요일부터 이 화사한 두 분을 모시고 너무 우리가 너무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건 지금 이 뭐 고환율과 경기 침체 그리고 물가 오르는 상황에 대해서 금융당국도 이제 이 상황을 잘 예의주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말 사이에 구윤철 부총리 얘기도 나왔고요. 원화가 좀 과도하게 약세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걱정스러운 얘기를 했고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손잡고 환율 시장이 대응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구두 개입이 살짝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원화 약세가 나오는 걸 그냥 가만 보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로 읽히고 네. 일본 역시도 지금 엔화 약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공동 대응 얘기도 나왔고요. 앞서 이제 고란 기자가 지적해 준 것처럼 물론 우리가 구조적으로 내부적으로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 환율이 약세가 되면 양극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추경 얘기도 꺼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거기서 벌어지는 이 양극화를 정부가 법인세 기업들이 돈 잘 벌어가지고 법인세 많이 냈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걸 조금 보완해 보겠다라는 게 이번 정부의 입장이니까 가만 놓고 보지는 않겠다라는 건 금융당국도 정부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고란 기자께서는 이번 전쟁 언제 끝날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알면 어려운 좋겠는데. 질문인데요. 네. 그거는 아마 트럼프도 모르고 이란의 지금 혁명 수비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본인이 끝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란이 저렇게 나오면 못하는 거고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만 좀 공격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공격을 하는 거고. 그런데 힌트를 하나 볼 수 있는 게 저는 미국 국채금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항상 트럼프가 왜 탁구라는 그 약간 별칭을 얻었잖아요. 확 질렀다가 이제 빠진다. 맞아요. 슬그머니. 근데 이렇게 확 질렀다가 시장이 불안하네? 라고 빠질 때 이 시장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주식이 아니에요. 주가가 아니에요. S&P 500 떨어지고 나스닥 떨어지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럴 수 있지. 장기로 보면 오를 거야 한데 문제가 신경 쓰는 게 뭐냐 국채금리거든요. 지난번 탁구가 나왔을 때도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5 가까이 가니까 그때 탁구가 나왔었거든요. 왜 국채금리 하는 겁니까? 이 국채금리가 사실 그리고 이제 30년 만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5% 가까이 갔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모기지 금리예요. 이러면 미국인들이 체감하는 나의 삶의 부담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보자면 정권이 바뀐 거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번 졌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두 번째 했는데 됐어요. 그럼 졌을 때 왜 졌냐 보면은 다시 됐을 때 보통 졌는데 다시 선거에 나가서 되는 경우는 거의 역사상 있었나? 미국 역사상? 아무튼 그 이유가 뭐냐면 바이든 정부 때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렇거든요. 러우 전쟁 터지면서 물가 오르니까 결국 물가 때문에 정권 바뀐 거거든요. 트럼프도 그걸 의식하고 있어서 물가를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서민들의 부담이 큰 모기지 금리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금요일 기준으로 보니까 3.734 됐고요. 이게 보니까 작년 8월 21일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고 10년물 금리도 아까 말한 4.3에 근접한 4.285 그리고 30년물 이거 아까 모기지 기준되거든요. 이게 지금 4.908이에요. 5% 전에 근접했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가 올라온 상황에서 전쟁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금리를 보면 트럼프가 계속 전쟁을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금리가 올랐냐를 보자면 당연히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지금 네, 벌어지고 맞습니다. 있는 전쟁 때문에 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커지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올라가야지. 그럼 미 국채 매수세 유입되지. 그럼 금리 떨어져야지가 맞는데 지금은 큰일 났네. 에너지 가격 오르네. 물가 자극하겠네. 라고 하면서 이 금리가 지금 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국채 금리 뛰면 우리 금리도 같이 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하려는 질문을 0913님께서 대신 물어주셨는데 역시 국채 금리라는 말 들으면 어렵다고 하시면서 근데 왜 우리나라도 같이 오르는 거예요 하셨거든요.
뭐 국경이 없잖아요. 더 많이 주는 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최근 10년물 기준으로 보니까 한미 국채 금리 상관계수가 0.7 이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미국 국채 금리 오르면 우리 금리도 따라 오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게다가 이제 한국은행이 사실 우리 금리 결정을 하는데 독자적으로 못합니다. 미국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이창용 총재가 정부로부터는 독립돼 있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돼 있지 못하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연준이 보면 금리나 기대감이 사실 전쟁 전만 해도 올해 한 2번 할 것 같은데 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12월에서야 한 번 내릴까 말까 수준으로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했어요. 네. 연준이 금리 못 내리면 우리도 금리 못 내립니다. 오히려 금리를 지금 한국은행 더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채 금리 오르고 있고요. 게다가 외국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미국 채권 금리 급등하면 글로벌 펀드 같은 경우에는 더 위험한 시장, 신흥국 시장이죠. 우리 시장에서 일단 팔아치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변동성 우리가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 국고채 금리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국고채 금리라 하면은 좀 나랑은 먼 맞아요. 남의 이야기 얘기죠. 같은데 많은 분들이 왜 내 대출 금리도 같이 덩달아서 오르고 있느냐거든요. 사실 국고채가 사실 남의 얘기거든요. 내가 뭐 국고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국고채 금리가 어떻게 보자면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일종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은행채에도 영향을 미쳐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많이 받는 게 이제 5년 고정형 주담대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거 기준이 되는 게 은행채 5년물입니다. 그런데 국고채 금리 뛰면서 이 5년채 은행물 금리가 뛰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연 4.24에서 상단이 6.84. 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받으신 분들은 아마 금리 부담을 상당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나는 고정형 안 받고 변동형 받았는데? 라는 분들 계실 거예요. 변동형은 코픽스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코픽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은행채 5년물이 아니고 그게 그러니까 조달 금리 기준이에요. 그럼 은행이 돈을 어디서 조달하나요? 예금으로 조달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금 평균이거든요. 근데 요즘 예금 금리 보면 안 오르잖아요. 그러면 조달 금리가 낮아졌고 실제로 코픽스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근데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낮아졌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올라갔어요. 왜? 지금 정부에서 대출 많이 해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은행 어떻게 하나요? 대출 조금 해줘야죠. 그러면 가상금리를 올려버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고정형은 은행채 금리 올라서 내 대출 금리 올라가고 변동형은 은행이 가상금리 붙여서 올라가고 결과적으로는 내 주담대 금리는 다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뭐 고란 기자 말씀대로 김치영 큐레이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사실은 근데 저는 이 금리 얘기가 그 언론에서 이렇게 도배될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대출이 필요한 자금이 대출이 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 금리 상관없이. 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죠. 운빨인 거죠. 그 시기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지금 금리에 당장 맞춰서. 돈이 필요한데 가보니 금리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오르면 그 금리 그대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거 뭐 앞으로 금리가 내릴 것 같아라고 해서 내가 3개월을 기다릴 수 있어? 이런 분들 잘 많지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의 아까 고란 기자 금리 상황을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필요하면 지금 상황에서 제일 유리한 곳 가서 찾아서 그 대출 받으시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나마 게 조금 저렴하게 대출 받을 수 있어. 안타깝고요. 이제 전쟁 상황이 좀 잠잠해져야 아까 국채금리 좀 떨어지고 뭐 이럴 수 있고 하나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면 우리나라가 세계 국채지수 선진국 지수에 조만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이게 들어가게 되면 해외 자금들이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조금 안정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이제 대외 변수를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정부가 추경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국채 발행해서 하는 거야 아니냐라고 했는데 다행히 국채 발행은 하지 않고 법인세 많이 거둔 거 그다음에 증권시장에서 워낙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거래세로 한다는 거는 국채시장에 영향을 좀 안 주니까 이런 것들은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보이죠. 네. 이나영님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냐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을 청취자 여러분께 드렸었는데 지키지 못해 속상한 게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네, 아이가 생겨서 집이 좁아 이사하는데 작년부터 너무 힘드네요. 잔금 치르기 전에 금리마저 오르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그 대출하시려는 분들 사이에서는 조금 이게 기다려야 되는지 지금 해야 되는지 눈치 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눈치를 볼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눈치가 상관없이 나의 그 자금 계획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조금 곤란한 거고 일단
뭐 모든 투자 판단과 괴탄 투자 결론 투자자 본인 책임이겠지만 저는 이 전쟁 상황이 제가 너무 나이브한 건지 모르겠는데 양쪽 다 길게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이나 이란이나. 네. 지금은 서로 막 약간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최후의 약간 레드라인은 안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 호르그성 같은 경우에도 그 저기 군사시설만 폭격했지 원유시설은 안 건드렸거든요.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안 할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중국을 또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전쟁 상황을 조금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대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분들은 일단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어떨까. 급한 돈이 아니면. 시간상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추영 큐레이터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댕 보고 놀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댕은 솥을 덮는 쇠뚜껑을 말하는데 어떤 사물에 몹시 놀란 사람은 비슷한 사물만 봐도 겁을 내물 이르는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한자성어로 풍성학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풍, 소리성, 학학, 올여자로 이루어진 말인데요. 겁을 먹은 사람이 하찮은 일에도 놀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한자성어는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난 뒤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적군이 쫓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놀랐다는 중국 역사 속 이야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찮은 일로 벌이는 싸움과 관련된 표현인 와각지쟁이라는 말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말은 달팽이와 뿔각, 갈지, 싸울 쟁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달팽이의 더듬이 위에서 싸운다는 뜻으로 하찮은 일로 벌이는 싸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 또 작은 나라끼리의 싸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와각지세는 자그마한 일로 다투는 형세를 뜻하고 호각지세는 역량이 서로 비슷비슷한 위세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인천 영종과 영흥 권역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낮 기온이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오르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나쁨 예보고요. 내일도 주로 서쪽으로 계속 나쁠 거란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분포 서울 강릉이 13도, 세종이 14, 대전, 광주, 대구 15, 부산 17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최고 1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기온 분포도 거의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돼서 당분간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일은 없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낮은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침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어서 농작물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주로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5mm 미만이 예보돼 있고요. 그 밖에 충청과 남부 제주에도 비가 와서 5에서 40mm, 제주 산지 최고 60mm 이상의 비가 수요일에 예보돼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권으로 올라서 1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673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8.7% 증가하며 2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가 158% 증가한 252억 6천만 달러로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돼지 사료 원료와 배합 사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문제가 된 사료 490톤을 회수 폐기하는 한편 전국 돼지 농장과 도축장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가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해 2관왕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 알파고 기자 이용주 외신캐스터와 자세히 짚어보고요. 파병이 현실화될 경우에 국회 비준 문제가 더 불거질 수 있죠. 여기에 청와대는 벚꽃 추경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정치권 움직임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배우 이재룡 씨의 음주운전 술타기 의혹 그리고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법적 쟁점까지 서혜진 변호사와 우리 동네 수사반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현미경,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하죠.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7개 나라를 향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실제 군함을 파견할 가능성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 통해서 여러 국가들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거명된 국가 일단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비롯해서 총 7개 국가인데요. 이게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보기에는 일단 중국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한국을 비롯해서 이 중동으로부터 원유 도입량이 많은 나라들을 거론한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메시지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 세계 원유 수송의 이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 여기가 막히면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있으니까 다 같이 연합해서 이 상선을 보호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실제 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 안정은 우리 국익에도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부대가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상선을 지킨 전례도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1기 때죠. 이때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이 긴장이 고조되니까 아덴만에서 활동하던 이 청해 부대의 이 작전 임무 구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한국 상선 호위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소 다르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한국의 이 독자 작전이었지만 이번에는 이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네. 청해부대의 임무가 만약에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한참인 전장으로 오라. 이거는 뭐 군사적인 여력이 있어도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소개를 해주셨지만 2020년에 한국이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형식으로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작전 동참하라 이 미국이 요청을 받고 그 정도로 응대를 하면서 참여 수준을 결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란 정부에서 크게 반발을 했었고 여러모로 긴장이 고조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비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고려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한미동맹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고요. 두 번째는 또 이란과의 대치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현지에서의 위험 이런 상황들도 다 있는 것인데 일단 피해야 할 것이 뭐냐 이것부터 정리를 하자면 즉각적으로 좋다 우리 파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혹은 즉각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느 정도 관망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여를 하게 됐을 때는 제한적이고 조건부적인 참여를 모색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참여하게 된다고 했을 때 미국 편이다. 그리고 혹은 뭐 이란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이런 진영적인 사고보다는 한국 선박을 호송하고 현지 교민을 보호한다거나 또 해양 안보의 공공성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제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명분이 서야 좀 더 안전하면서도 능동적으로 파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아직 미국으로부터 이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언급이 이미 나온 만큼 조만간 이 군함 파견 요청이 좀 공식화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예, 미국이 소위 이 관세 카드로 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고 또 동맹국의 요청인 만큼 공식적인 파병 요청이 온다면 우리 정부가 좀 거부하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많습니다. 다만 이 평론가님이 지적해 주신 만큼 워낙 위험한 작전이기도 하고 또 예민한 주제라서 일각에서는 곧 있을 미국과 일본의 이 정상회담 비롯해서 이 주변국의 이 대응을 먼저 보고 우리 정부도 입장을 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이게 파병이라는 게 정부의 결정만으로 가능한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 입장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여야는 일단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여야 모두 파병 시에는 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 생각에는 대체로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군 장성 출신이죠. 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파병을 하려면 국회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보수적으로 좀 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장병들의 이 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일단 곧바로 결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미국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파견을 원하는지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더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미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다른 국가들의 반응은 어떤가. 그 나라들보다 너무 앞서 나가도 부담스럽고 뒤처져도 위험한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시간을 벌 필요가 있을 때 바로 또 국회를 정부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비준이 필요한가 아닌가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또 필요하다고 결론이 난다고 했을 때는 또 국회 논의가 필요한 거고 이때의 어떤 조건에서 파병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시간 공간을 벌어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여야 반응을 보면 거부해야 된다 혹은 파견해야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는 반응이 여야 양쪽에 다 없어요. 네. 양쪽 다 신중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깊이 있는 검토를 국회 비준을 선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우리가 이제 경제 코너에서도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만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중동 사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경 작업에 나섰죠. 네, 맞습니다. 유가 굉장히 가파르게 폭등하고 있는데요. 이 중동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청와대가 이 주말을 잊은 채 벚꽃 추경 편성 작업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름은 예쁜데 사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름은 이쁜데 말씀처럼 되게 심각한 사안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밤을 새워서라도 민생경제 방어막을 쳐라 이렇게 지시했을 만큼 상황이 긴박합니다. 실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어제 오후에 이 추경 관련해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청와대 참모들이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이 속도전을 벌이는 건 이 추경의 효과가 벚꽃이 지기 전에 나타나야 한다 이런 판단 때문인데요. 그 이야기군요. 네. 예, 맞습니다. 물가가 한번 오르면 잡기 힘들기 때문에 골든타입을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선 이번 추경 한 20조 원 안팎의 규모로 추산됩니다. 유가 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소상공인들의 유류비 지원과 그리고 화물 운송업계 이 유가 보조금 확대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정부는 일단 이 초과세수를 최대한 활용해서 국채 발행은 일단 최소화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거는 지방선거를 앞둔 이 매표 추경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송고 심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추경안이 이 야당의 거센 견제를 뚫고 과연 4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국회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재원을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건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과세수라든지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재정 부담은 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줬던 작년 추경하고 또 다른 것이 이렇게 집중해서 주게 되면은 이제 경기 부양보다는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에 악영향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위험도 작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 기회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초과세수가 또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초과세수가 발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 그 예산을 제대로 예측을 해서 본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예산 집행 효과가 더 좋은 것인데 사실 윤석열 정부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세수가 덜 거쳐서 문제가 됐다면 앞으로 또 세수가 더 거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점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만났고 오늘도 만날 예정인데 이런 자리에서도 지금 그 정부의 고민들을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뭐 어제 초선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네, 말씀처럼 이재명 대통령 어제 오늘 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 관저로 초청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은 이 검찰 개혁입니다. 이 대통령이 과연 검찰 개혁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초선 의원들에게 전할 것이냐 이 부분에 정치권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검찰 개혁의 속도 그리고 방향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석한 이 초선 의원들에게 전화를 쭉 돌려봤는데요. 공통적으로 이 나온 메시지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 과유불급입니다. 네. 예, 이 대통령이 검사들이 다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개혁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검찰 개혁의 속도 조절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또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거냐 이런 말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게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이 김용민 의원 등이 앞서서 검찰총장이 아닌 공소청장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낸 바 있는데 이거를 좀 지적한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던 남은 초선 의원들 모두 청와대에 불러서 다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인데요. 이 초선 의원들 대부분이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공천을 받았던 친명계라 이 대통령이 사실상 이 초선 의원들을 앞세워서 검찰 개혁을 두고 이 당 설득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일단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정 사이에 이 조율자 자처한 상황인데요. 정 대표가 과연 이 당청 중에 어디에 힘을 실을지는 좀 확언하기 어렵다 이런 관측도 많습니다. 정 대표 오늘 오전에는 검찰개혁의 이 원칙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정 대표는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먼저 떠오른다. 여타의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김평론가님 하나 묻고 싶은 게 이 대통령이 뭐 검사들이 다 나쁜 사람들도 아니지 않느냐. 검찰총장 명칭이 무엇이 문제인 거냐. 이게 또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특히 정부 기관 중에서도 악한 일을 했던 존재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게 이번에 조금 더 확실하게 드러난 겁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런 비교적 온건한 검찰관을 갖고 있느냐 이것부터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정부의 실제 정책의 실현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검찰의 보안 수사권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을 때 뭐 경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그대로 이어진다든지 네. 또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정부 책임론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과거에 보면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우려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경찰은 누가 통제를 하고 이거를 많이 할 거냐, 이 부분에서 생각이 민주당 강경파와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개인적 문제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검찰하고 악연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는 다 끝이 나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새삼 검찰 수사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볼 가능성 이런 것들이 또 커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검찰개혁 논쟁이 여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건 불가피한 것이,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언급을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예 초선 의원들까지 불러가지고 설득 작업에 들어간 셈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권 내에서 좀 정면으로 검찰개혁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주말에 이런 얘기를 이 대통령이 했습니다.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 이유가 뭡니까? 네, 최근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 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장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던 언론의 행태를 비판한 건데요. 이 대통령은 세상에는 나를 여전히 이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민주당도 논평을 통해서 조폭 연루설을 보도했던 언론이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이 국민의힘은 좀 전혀 다른 논평을 내놨습니다. 만약에 이 가짜 뉴스가 문제라면 이른바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거래설, 네. 이거 제기했던 김어준 씨 채널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요.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SNS를 이 본인 사건의 이 변론 무대처럼 활용한다면서 가짜 뉴스라는 이 기준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우리 편 예외 아니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장영하 변호사 관련 보도를 했던 언론들만 비판을 하고 왜 김어준 씨 방송 이쪽은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거냐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쩌면 이 정치인은 사실 돌려 말하기에 화법을 쓸 때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혹시 성하 격주는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장영하 변호사를 때리는 그 소리를 냈지만 실제로는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동격서가 그렇게 또 변할 수도 있죠. 그렇죠. 성동격서가 아니라 성하격주는 아닌가. 예, 그 김어준 씨를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게 될 경우는 또 그 파장이 너무 클 수 있고 또 그래도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올 수도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다면 좀 돌려서 이런 사례가 있다. 언론의 왜곡 보도와 정정 보도 없음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김어준 씨가 물론 직접적으로 공소 취소 맞거래설을 편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방송에서 내보낸 얘기에 관한 책임은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것을 좀 돌려서 이렇게 주의를 주는 이런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은가. 네. 이거는 또 뭐 이 대통령의 속내는 알 수 없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효과를 봤을 때는 장영하 변호사 얘기를 했더니 다른 쪽에서 김어준 씨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그런 점을 상기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도 조심하고 너도 조심해. 그렇죠. 일반론적인 애둘러서 얘기한 얘기가 거다. 되면서 네. 또 간접적인 어떤 지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가 출연해서요. 그만뒀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어디가 있을까요? 했더니 여의도 어디 근처인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다시 복귀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이 금요일이죠. 공천관리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던 이정현 위원장이 어제 이틀 만에 다시 공관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 전망이 맞았던 게 실제 여의도 모처에서 있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알려졌고요. 사진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보도에는 전화기를 끄고 잠적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사실 네. 기자들 전화 다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다 받아서 저희 팀 기자 전화도 받아서. 전화기가 여러 대였나? 여러 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잠적이란 표현은 일단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와 통화에서도 국민의힘이 코마 상태라면서 굉장히 격정적으로 당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후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 경기도 모처에서 이 위원장을 단독으로 만나서 공천 정권을 줄 테니까 좀 돌아와 달라, 이렇게 설득한
노력한 끝에 이 위원장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 공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게 가장 관전 포인트인데요. 일단 이 위원장이 복귀와 동시에 좀 가장 논란을 부른 게 김영환 현 충북도지사를 바로 컷오프했습니다. 네. 예,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음은 혹시 오세훈 서울시장 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이 위원장도 실제로 이 결단은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이 밖에 이 대구에 도전장을 내민 현역 중진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박도 좀 커진 상태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 위원장은 일단 오늘 오 시장에게 오늘 저녁까지 추가 후보 접수기를 열어주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일단 오기 전에 제가 오 시장 측에 물어봤더니 당 혁신이 우선이다.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공천 신청할 것 같습니까? 일단 후속 조치를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혁신선대위라든지 이런 요구사항들을 또 새롭게 내건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켜지는지를 더 보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지켜지지 않으면 이게 뭐 추가 공천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천관리위원회 쪽에서도 그렇게 연장을 해주긴 쉽지는 않겠죠. 그러면 조만간에 이거는 양당 간의 결판이 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치브리핑 여의도 현미경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다 같이 살자 국제 설레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우리가 읽어야 할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복잡한 국제 뉴스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국제 설레발 알파고 신하씨 외신기자, 이용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7개 나라한테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뭐 이미 파견을 약속한 나라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이었거든요.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한국 이렇게 5개국이었어요. 그러게요. 근데 오늘 새벽에 뉴스 속보가 뜬 거 보니까 7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나라가 어딘지도 밝히지 않았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뇌피셜로 누군가는 도와주겠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올해 초에 3월 7일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들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전쟁에서 트럼프가 자기가 이기고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가 우리가 좀 도와줄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트럼프가 싫다 그랬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14일 날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견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전쟁 상황이 트럼프의 시나리오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참 여기서 너무 얄미운 게 뭐냐면 미국이랑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란에서부터 수천 킬로미터 바깥에서 미사일로 이란을 요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보고는 거기 가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들어가서 한폭탄으로 들어오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완전 들어가서 우리가 그거 처리하라는 거잖아요. 아니 애당초 이 전쟁 우리가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요 이미 파견을 약속한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나라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아마 일본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일본은 미국의 속국이라는 것처럼 사실 미국이 시키면 일본은 거의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가지 않을까 이런 또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발언들이 너무 시원시원한데요. 네. 뭐야? 신정체제 응원자가 우리 방송 온 거 아니에요? 와, 저는 이란 전학생. 저는 친미예요. 뭐 모르겠어요. 사상 검증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 우리가 들으면 기분 나쁘고요. 이란 지지자들이 방송에 왔네. 신정체제 지지자처럼 들리진 않았어. 친미예요, 친미. 완전 친미. 저도 이런 얘기들 하면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근데 남한테 해보고 싶었어요. 당했기 때문에. 이현주 씨가 아주 시원하게 대변해줬군요. 근데 궁금한 거는 이번 그 군함을 보내달라 한 나라 중에 중국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중국은 이란이랑 친한 나라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 아니에요. 사업가예요. 그런 감각이 없어요. 이걸 말하면
마치 좀 약간 미국을 식격화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는 신성모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멘트는 미국에서도 같은 공화당에서도 사람들 말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이랑 만날 때마다 친해지고 그리고 시진핑 야 트럼프 너 있을 때 내가 태만 안 칠게. 중국 내 친구네. 이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도와주지 않을까 친구인데 그러다가 나온 네페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적인 수완의 하나다. 사업적 수완 하나도 아니고 자기 세계관에서 그렇게 입력돼 있다. 트럼프적인 발언이다. 네. 이거는. 네. 그러면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화답을 할까요? 중국은 당연히 보내달라. 좀 바보예요. 지금 이미 자기 팬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요. 또 미중 회담도 앞두고 있는 시점 아니에요? 아니 지금 연기될 수도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도 사실은 이 중국 원유의 소비 원유 70% 이상을 수입을 하는데 그 중에서 4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국기를 달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지나가면 이란에서 그냥 통과를 시켜주긴 한데요. 그래도 사실은 좀 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뭐 기뢰까지 깔고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데 지금 뭐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래는 중국이랑 미국이랑 만나서 회의 뭐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거 연기한다고 하니까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진짜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이 이야기는 한마디 했습니다. 상호 적대 행위 중단이 우선이다.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약간 이란의 편을 들어줬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 정도 멘트 해줘야 돼 예의상. 중요한 건 액션이에요. 액션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중국하고 이란이 너무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군사적인 지원을 했나? 중국에 가서 무기를 공짜로 줬나? 왜냐면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한테 공짜로 무기를 주거든요. 네. 더군다나 돈도 줘요. 얼마 전에 한 몇십조 주기로 돼 있어요. 중국이 이란에다가 공짜로 무기를 준 적도 없고 너무나 고급스러운 무기들을 판 적도 없어요. 네. 그냥 지금은 바이두를 통해서 GPS 시스템만 갖다 준 거예요. 뭐 그 정도도 뭐 동네에서 인사하는 형이라도 해주죠. 그걸 갖고 친한 친구라고 볼 수는 없다. 동맹국 아니에요. 자꾸 우리 아니다. 한국에서는 중국하고 이란을 동맹국으로 보고 있는데 동맹국이라면 동맹 조약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군요. 없어요. 아무것도 이란과 없어요. 중국 간에는. 네. 이란 역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무장관이 이제 분쟁을 확대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라라는 입장을 냈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이 군함을 보내라 하는 나라들이 실제로 군함을 보내면 그 나라들의 군함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얘기 경고인 거죠. 단순히 군함 정도이면 오케이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군함을 보냈다. 그러면 리타니강 이남에 있었던 우리 동명 부대 헤즈볼라 공격 안 할 보장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레바논은 우리 부대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동명 부대가 파병을 나가 있죠. 네. 지금 이란이 여기저기 쑤시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마크론도 군함 보내려고 하다가 바로 이라크하고 두바이에 있는 프랑스 기지를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협박성 발언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건 아니란 말이죠. 이란이 최근 2주 동안 그렇게 협박하지 않고 미리미리 하겠다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냥 그동안 보여줬던 공격의 행태를 보일 것이다. 미사일도 쏘고 드론도 보내고. 걱정이네요. 근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데가 굉장히 좁다면서요? 예. 그게 뭐 가장 좁은 데가 폭이 한 34km 그렇죠.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하남 정도의 그 폭인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배가 다닐 수 있는 곳은 굉장히 한정적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거기 들어가게 되면 소위 말하는 작살 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기뢰를 깐다고 하는 곳이 딱 그 지점인데 사실 거기다가 기뢰 깔아놓으면 진짜 이거는 지나가는 배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와서 이걸 호위하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요. 이걸 호위를 할 때 어느 정도의 군 병력이 필요한가 요거를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유조선 한 척당 군함 2척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선단을 꾸려서 뭐 한 10척 정도의 선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12개의 군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 배들이 지나가면 그 해협이 그냥 꽉 차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날아오는 미사일도 막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군용 드론 12대가 상공을 항상 순찰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그거를 매번 군함을 붙일 수도 없는 거고 심지어 거기 이미 뭐 깔려 있다라고 하는 뭐 길에는 누가 그걸 제거할 것이며 이건 사실상 다 답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이란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건 지난 14일이죠. 이란의 하르그 섬이라는 데를 또 미국이 대대적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하르그 네. 섬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 하르그 섬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이란 안에서 아랍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가까운 섬이에요. 네. 왜냐면 이란 아시다시피 소수민족 많아요. 근데 이 아랍 사람들 중에서 좀 분리 독립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동네 맞은편에 있는 섬이거든요. 그리고 이란의 석유 시설들도 거기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놓고 거기서 나가요. 제가 지난주 그 섬을 공격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방송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지난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어떤 방송에서 말했는데 댓글이 알파고 소설 쓰지 마라. 근데 진짜 공격을 했어. 제가 울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 중요한 곳이란. 그렇죠.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제 보기에는 이란에다가 경제적인 좀 약간 압박으로 주려고 공격한 것 같지는 않은데 동시에도 내일 모레 지상군으로 도입하려면 그 섬이 필요해요. 뭐 지상군을 뭐 보내고 있다는 이제 해병대 한 5천 명 정도가 도입될 거라는 기사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는데 5천 명이라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근데 하르그 섬만 자기들이 점령을 하겠다라고 하면 5천 명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너무 적어. 적긴 한데 될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봤어요? 아니 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이란 사람들도 잘 가진 않아요. 거기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주로 이제 그 원유 시설들 일하시는 분들만 가는 곳인데 거기가 일단 울릉도 면적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이란 본토에서 28km만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 보이는 섬이긴 한데 진짜 사람들이 가진 않거든요. 근데 거기가 별명이 뭐냐면 보물섬이에요. 왜냐하면 이란에서 나오는 원유 수출 물량의 90%를 책임지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만 진짜 그 정유 시절만 거기 딱 때리면 사실 이란에 이제 석유 시설을 못하는 그 석유 파내는 거 못하는 거거든요. 아직 정유 시설은 공격하지 않았죠. 그렇죠. 거기에 있는 군사 시설만 공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트럼프는 협상 카드로 쓰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진짜 트럼프가 이란을 완전 그냥 석유도 못 뽑게 하고 싶다라고 했으면 정유시설 그냥 때렸어야죠. 근데 군사시설만 때리고 지금 한 발 빼고 지켜본다? 요거는 나중에 요거는 그래도 좀 살려줄 테니까 나중에 협상하자. 이런 카드로 쓸 수 있다.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고 기자 그 트럼프의 재미삼아서 나는 하르그 섬을 몇 번 더 공격할 수 있어.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사업가. 정치인이라면 그런 말 안 해요. 정치인이라면 굉장히 더 신중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뭐 어떤 뜻으로 읽혀요? 이거는? 그냥 자기 본심 나왔어요. 그냥 그 트럼프다운 발언이다. 왜냐하면 제 보기에는 어떤 아마 간부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전쟁을 역전시키려면 이 섬을 우리가 이제 성공적으로 먹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 해봐. 그리고 봤는데 와 너무 재밌어. 컴퓨터 게임 같아. 그걸 이제 다음에 연설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그 하르그 섬이라는 데가 이란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란이 또 반격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다가 또 공격을 했죠. 네. 아랍에미리트에 공격했고 특히 아랍에미리트 후자이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는 아랍에미리트의 그 호르무즈 해협 쪽에 있는 거 아니고 오히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인도양 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폐사할 수가 있는 파이프라인을 깐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랍에미리트가. 그래서 니네들 그렇게 한다? 그럼 뭐 후자이라다 때려부셔. 지금 후자이라는 여기저기 연기예요. 이란하고 아랍에미리트는 동맹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랍에미리트 그동안 이란이 경제 제재를 뚫을 때는 아랍에미리트를 이용했어요. 왜냐면 경제 제재가 있잖아요. 카드가 안 긁혀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지고 왔던 단말기에다가 사람들 카드를 긁고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중간 수수료를 먹고. 근데 지금 이란이 제일 좀 약간 싫었던 아랍 국가는 아랍에미리트가 됐어요. 왜냐하면 친미 성향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친미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다들 친미인데 최근에 와서 다른 아랍 국가들을 다 흘썩흘썩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란 외교 정상화하게끔 하려고 했어요. 본인은 먼저 했고 다음에 바흐레인도 데리고 가서 시켜주고 모로코도 데리고 가서 시켜주고 다음에는 사우디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에다가 엄청 많이 지켰어요.
그 아랍에미레이트를 이란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쪽 동네에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서방식 번영 모델을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알다시피 뭐 거기다가 뭐 엄청난 건물도 막 짓고 막 대단했잖아요. 솔직히 지난 한 20년 동안 돈 많이 써가지고 그거를 이란은 되게 안 좋게 봤습니다. 저 녀석들은 이슬람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저렇게 미국 애들 따라서 살고 싶어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다가 이제 미국까지 실제로 도와주는 상황이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진짜 얘는 혼 좀 나와야겠다. 네, 이런 미국뿐 아니고 미국 플러스 이스라엘. 아, 그렇죠. 미국 플러스 이스라엘. 지금 중동 아랍에서 제일 이스라엘이랑 친해진 아랍 국가는 아랍에미리트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경계보다는 지금 싫어한다? 제 값을 지르게 하고 있다고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말로. 그래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다른 나라들을 보시면 진짜 시설만 그 군사기지만 때리는데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군사시설 플러스 중간중간에 그 무역적인 것도 내렸어요. 그래서 이란이 얻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인 장소를 니네들이 그렇게 미국에다가 엄청난 돈을 주고 있는데 미국이 니네들 말 들어? 니네들 지켜주고 있어? 뭘 해? 니네들 아무것도 못하잖아. 근데 이제 정작 또 그 이란의 우방이라고 하는 하마스에서는 주변국 공격을 좀 자제하라. 왜냐면 주변국에서 돈이 들어와요, 얘한테. 카타르한테 돈이 들어오거든요. 하마스한테는 한 것은 자꾸 좀 하마스하고 이란으로 너무 연결시켜 주는데 하마스가 카타르 덕분에 먹고 살아요. 이란이 그러니까 무기만 줬을 뿐이지 돈이 카타르에서 와요. 그러니까 카타르가 그렇게 막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도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는 또 사실 보면은 그런 동맹 관계가 아니고 하마스는 무기는 이란에서 공급받지만은 또 돈은 카타르로부터 들어온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내야 할 수밖에 없겠군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 사태로 이스라엘의 그 힘이 더 커지고 그 동네에서 영향력이 더 커지면 하마스는 지금 가자 지구에서 결사항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더 커진다? 그러면 일단은 너무 무섭잖아요. 완전 가자 지구가 사라질 위기이니까 그것도 좀 막아야겠죠. 지금 새로 선출된 모지타바 하메네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몰라요. 원래 중요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니. 그럼 이 사람이 실권을 지금 안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선됐다는 거는 강경파가 정권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해질 때까지는 건강해지고 난 다음에 되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강경파가 정권을 잡았어요. 일단. 뭐 조금 다쳤다, 많이 다쳤다, 심지어 뭐 죽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생각해 보세요. 이란 정치가 얼마나 끔찍해요. 죽은 사람이 신체를 가지고 정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죽었다는 죽을 말도 가능성은 저는 배제하지는 않아요. 근데 살아남았다고 하기에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나타냐후 총리도 며칠 동안 안 계시고 자꾸 AI 영상 뿌리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선출됐다고 발표된 지가 꽤 지났단 말이죠. 네. 근데 공식석상에 목소리조차도 나온 적이 없잖아요.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어떤 광장에서 이란 사람들 모아놓고 원래 거기에 이제 얼굴을 비추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골판지에다가 그 사람 사진 붙여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그거 보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분명히 죽었겠구나 했는데 사실 그건 뭐 아직 모르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나온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이란 국영방송 그 TV 앵커가 읽었는데 그 메시지가 정말 그 사람한테서 나온 건지 아니면은 그 혁명수비대로부터 나온 건지 그것조차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큰 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보기에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 사람의 생존 여부가 중요하진 않아요. 강경파가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냥. 어쨌건 그 이란 외무장관은 모스타바는 매우 건강하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해야 되죠. 뭘 기대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지금의 그럼 이란 상황은 누가 실권을 쥐고 있는? 강경파 사람들 정권 잡은 것 같아요. 뭐 그 강경파라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도드라지는 한 사람은 없다? 이란이 그렇게 독재자들이 있는 나라에 집단들이 있어요. 라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라인들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오래 가진 않아요. 정당이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네트워킹들이 셔플이 돼요.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셋이 한 팀, 여기 제작진이 한 팀이잖아요. 네. 내일 모레 우리 쪼개지고 다시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란이 이런 나라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강경파라고 불리는 그 네트워킹이 정권을 잡은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나라가 그렇게 해서 정치 그 정당이 없어요, 이란에서. 매 선거할 때마다 새로운 팀들이 나와요. 근데 이 팀들도 여러 가지
하나, 두 개 안 나오고 한 10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 10개 팀이 이 팀은 강경파, 이 팀은 온건파 이렇게 분리돼요. 이란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도시 그 어떤 도시 사람한테 태국 사람들, 포항 사람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전에 어떤 아야톨라, 어떤 신학자, 한국으로 따지면 어떤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네트워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동 지금 그 집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팀이 빠지면 B팀이 오늘 국가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네, 예전에 온건파 사람들 정권 잡을 때 있었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운영이 된다는 게 참 신기하네. 제가 이란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게 물어봤었는데 신정 체제니까 그런 게 가능.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무 복잡한 거 아니냐고. 촉한테 털리기 싫으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짰다고. 누구한테 털리기 싫다고? 촉. 촉한테 털리기 싫으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짰다고. 적들도 알 수 없게. 완전 상황이 출발 드림팀인데 그냥. 아니 무슨 순발력이 이란 사람들 순발력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순발력이 좋다. 야, 근데 국가 운영이 순발력으로만 될 수는 없을 텐데. 아니 그래서 자꾸 시비가 일어난 거예요. 경제가 이란이 미국하고 이스라엘 없어도 시스템이 너무 이상하니까 어차피 국민이 언젠가 분노하고 시비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꾸 이란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중간에 개입하니까 다시 그 분노가 난 국민이 신정 체제를 붙게 돼요.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건데 전쟁 전에는 이란 내에서 반정부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네. 지금의 분위기는 지금 밖에 나가면 반역죄예요. 물론 제가 연락을 주고받았던 이란에 있었던 예전에 반정부 친구였는데 알파고 이 친구 이런 말 했어요. 알파는 아직도 반정부 사람이다. 진짜 신정체제 싫어하는데 근데 미국이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여자 학교를 폭격했는데 지금 밖에 나와서 시위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반미로 결집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이제 여기 반신정체제 사람들이 일부가 지금 이 상황에서 살짝 많진 않죠. 그 안에 있는 일부가 다시 좀 약간 정부한테 붙은 것 같아요. 그 애국심으로. 그랬다. 네, 하여튼간에 트럼프 얘기 조금 하자면 트럼프는 사실 지금 전쟁에 대해서 심각성이 전혀 없거든요. 얼마 전에 그 백악관 공식 계정에다가 막 게임이랑 합성해가지고 그 이란 폭격하는 걸 막 올리고 그랬어요. 네.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해서 이 사람은 진짜 무슨 소시오패스인가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미국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두려운 게 진짜로 트럼프가 진짜 아무 계획 없이 이번에 이란 전쟁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진짜 북한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아무 계획 없이 시작해버리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야, 북한한테 이렇게 베네수엘라나 이란처럼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란도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됐는데 이미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중동에서 지금 짤이 도는 게 뭐냐면 이제 이란 사람들 너무 이렇게 신나서 춤을 춰요. 위에 있는 영상이 이스라엘 오발에서 이란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공격했다. 어디 보니까 요즘 뭐 그냥 이건 우스개로 그러는 거겠지만은 저 트럼프 아들하고 김정은 딸하고 이렇게 뭐 결혼시켜서 뭐 그런 사진도 세계 평화예요. 그렇죠. 그러면 세계 그 노벨 평화상 가능하다. 그죠? 네. 아니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중간 선거라든지 뭐 유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미국의 기름값이요 갤런당 3불 50, 60 가고 있대요. 이게 지난주에 비해서 20% 오른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웃긴 게 이 트럼프 그 행정부에서 나와서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 다 조 바이든 때문에 오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어쨌건 트럼프도 이란에서 항복하기 전에는 전쟁을 끝낼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 안에는 압박이 있어요. 중국 많이 때렸잖아. 이걸로 승리를 선언하고 발했더라고. 이란에서는 미국과 협상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얘기했어요 이란이. 우리는 협상하고 싶다. 우리 조건이 3가지 있어요. 하나는 배상금 주세요. 많이 부셔버렸는데 재건축해야 돼. 두 번째 정전 협정 다시 한번 공격 안 할 거라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 중동에 있는 모든 미국 기지들 다 졸수하세요. 근데 미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렇죠. 다들 누가 더 또라이 있냐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전쟁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전쟁은요 트럼프가 정신 승리를 완벽히 끝냈을 때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막 이렇게 막 엄청 어질러 놓고 우리가 이겼어. 이란 아무것도 못하지. 우리가 이제 이겼고 우리는 떠난다. 이러고 나서 중동 완전 그냥 불질러 놓고 그냥 떠나면 그게 전쟁이 끝이라고 트럼프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일 지금 전쟁은 승리했다라고 트럼프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란이 패배를 확실히 인정을 해야 항복을 해야 전쟁은 끝날 것이다. 이란이 이 얘기를 했어요. 전쟁을 미국이 시작시켰지만 그분들을 정식시키지 못할 거다. 우리가 결정할 거다. 네. 봐야 돼요, 상황.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결말이 될 거라고 두 분은 보세요? 지금 CNN에서요. 지금 이 전쟁 계획 수립 과정이 너무 부실했다고 연일 이 단독 보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뭐 베네수엘라처럼 신속하게 군사적 타격을 하고 최근에 또 이란에서 그 국민 봉기가 있었으니까 그 두 개가 맞물려서 트럼프가 그 긍정적 사고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럭키비키처럼. 야, 이게 가면 우리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결국엔 CNN도 얘기하는 게 이거는 답이 없다. 이거는 끝이 계속 안 날 거고 아마 3년 이상 갈 수도 있다라는. 어유, 3년 이상 가면은 거기도 거기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걱정인데요. 둘이 협의점이 안 나오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뭐 미국이나 이란이나 당장 뭐 조기 종전할 뜻은 없어 보이는데 이란도 뭐 불사항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기대하지 마세요. 전쟁 언제 끝날 거다. 오히려 제발 전쟁이 중동에서만 제한되는 거를 우리 기대해야 돼요. 이걸로 더 보지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레바논 날라갔어요. 레바논 때문에 시리아 개입 소리 있어요. 시리아 개입했다면 이라크는 시리아다가 전쟁 선포한대요. 아, 그렇군요. 이게 알면 알수록 참 복잡한 서로가 얽혀 있는 그런 관계라서 알파고 기자 말대로 부디 이 전쟁이 더 확산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굉장히 좀 그 신랄하게 발언을 하면서 우리 알파고 기자가 약간의 또 XX 그 발언은 잠시 우리 격앙되산 발언이거든. 청취자분들이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수면 부족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좀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알파고 기자가 잘 짚어줬던 것 같습니다. 김남경님께서 정치인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부자들은 무기를 조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들을 제공한다. 참 마음 아픈 얘기네요. 전쟁이 끝나면 정치인들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하고 부자들은 생필품 가격을 올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들의 무덤을 찾는다. 라는 세르비아 속담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글을 읽으니까 참 더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제설레발 이용주 외신캐스터 알파고 신하씨 외신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의 진실을 추적한다. 우리 동네 수사반장. 네, 월요일은 우리 주변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그 이면의 진실과 법리를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범죄의 재구성부터 판결의 의미까지 짚어보는 우리 동네 수사반장.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건을 분석해줄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천천히 불러주시죠? 네, 또박또박. 감사합니다. 네, 서혜진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다룰 사건은 배우 이재룡 씨의 음주운전 사건인데요. 이게 또 사고 후에 술타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음주 측정 방해 혐의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개요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사건은 지난 6일 밤 11시 서울 강남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 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에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고 약 3시간 있다가 경찰에 검거된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음주 상태로 이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를 낸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의혹은 이제 사고 이후에 이 씨의 행적인데요. 사고 이후에 술을 더 마셔서 정확한 그 운전 당시에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제기가 된 것인데요. 이 씨는 지난 11일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사실은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네. 사고 전 3개의 모임이 있었고 마지막 모임에서 소주 4잔 정도는 마셨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운전을 했지만 중앙 분리대를 이렇게 접촉한 정도로만 알고
마시고 그냥 간 것이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이후에는 원래 예정된 지인들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류해서 술을 더 마셨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씨가 이후에 이제 사고 이후에 합류한 그 모임에서 마신 술은 그 알코올 도수 한 25도 정도의 증류주라고 알려져 있고요. 한마디로 이 씨의 진술을 좀 종합을 하자면 사고를 냈을 때도 조금 술을 마셨지만 사고 후에 술을 더 마셨다라는 얘기가 된 것입니다. 예. 경찰은 이런 이 씨의 주장이 사고를 내고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특정을 좀 어렵게 하기 위해서 도망을 간 다음에 술을 더 마시고 사고 당시 이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것이라고 보고 13일에 이 씨를 기존의 음주운전 또 사고 미조치 혐의 외에 음주 측정 방해죄 혐의로 추가 입건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게 이런 걸 막고자 해서 그 김호중 방지법이라는 게 시행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뭐 김호중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은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여기도 이제 음주로 사고를 냈지만 이후에 이제 편의점에서 술을 더 구매하고 네. 그런 모습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고 좀 술을 더 마셔서 한마디로 그 당시에 운전하고 사고를 냈을 당시에 그 혈중 알코올 농도 특정을 어렵게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비단 뭐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기존의 음주운전으로 이제 뭐 사고를 낸 후에 도망간 다음에 일단 술을 더 마시고 이런 방식이 굉장히 일선에서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라는 도로교통법이 이제 개정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그 음주운전으로 이제 사고를 낸 후에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술을 추가로 마신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죄로 처벌하는 그 조항을 신설한 것인데요. 네. 24년 12월에 신설하고 지난해 6월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타기 수법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음주 측정 거부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이 되는데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또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뒤따르게 됩니다. 아, 이게 뭐 가중처벌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원래는 이런 게 없었어요. 단순히 그냥 경찰의 측정 행위를 거부한다든지 그 정도에만 해당이 됐었는데 이렇게 술을 더 마시는 행위까지 추가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그 향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경찰은 이 사고 당시 그때의 음주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당시에 사고 당시에 음주의 그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걸 활용을 하는데요. 네. 섭취한 알코올의 양, 뭐 체중, 성별, 음주 시간 같은 것을 토대로 사실상 역산으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씨가 사고 후에 더 술을 마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마신 술은 양은 또 빠져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사고 당시에 추정 혈중 알코올 농도가 훨씬 낮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사고 당시에 이 씨가 어느 정도의 음주 상태였는지 경찰이 조사를 더 적극적으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후에 술을 더 마신 행위가 정말로 이제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그런 의도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집중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모두 인정이 된다면 사실상 굉장히 높은 수준의 형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다들 잘 알고 계신 얘기지만은 이게 술 드시면 운전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예. 술 약속이 있으시면은 차를 몰고 나가지 않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참. 또 이렇게 되네요. 네.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지난 14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스토킹 피해를 입던 20대 여성이 끝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도 경위를 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지난 14일 오전 9시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스토킹 피해를 겪던 20대 여성이 이제 스토킹을 하던 가해자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가해자인 40대 남성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을 가로막은 뒤에 창문을 깨고 흉기를 휘둘려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네. 또 이 남성은 피해자의 직장 인근 길목에서 차량으로 대기하면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앞을 가로막은 뒤에 이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피해자는 사망을 했고요. 경기 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미 이 피해자는 지난해 5월부터 이 가해자에 의해서 수차례에 걸쳐 스토킹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식으로 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를 했고요. 심지어 이런 것들 때문에 경찰이 피해자에게 이제 안전 조치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피해자는 당시에 이제 경찰에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눌러서 신호를 보내긴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하긴 했지만 이게 너무나 이제 경찰이 출동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리잖아요. 네. 근데 가해자가 바로 공격하면서 이런 비극은 맞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범행 이후에 또 도주를 했다가 1시간 만에 잡히는데요. 네. 검거 직전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위해서 약물과 뭐 술을 마신 걸로 전해졌고 현재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 지금 제대로 된 피의자 조사는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 피해자께서 스마트워치로 구조 요청까지 보냈는데 이게 너무 늦었네요. 네, 이게 스마트워치 자체가 뭔가 범행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아닙니다. 그 진짜로 지금 많이 쓰시는 스마트워치처럼 생긴 시계를 경찰이 제공을 하는데 그건 정말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전화로 112를 걸지 않고 시계에 있는 버튼만 누르면 경찰에게 자동적으로 이제 신고가 가서 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사전에 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다 하더라도 뭐 가해자가 지금 당신 몇 미터 반경 거리에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사전 예방 차원의 그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사건이 벌어진다면 사실상 경찰이 와도 뭐 아무런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건은 사후 대응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이렇게 여러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피해자에게 왜 이런 그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결국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실패한 사건이 되었는가 그게 더 지금 더 문제가 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방송 듣고 계신 이금선님께서 전자발찌도 워치도 무용지물이었던 것 같아요. 건가요?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네. 뭐 어떤 그 도움이 안 된 겁니까? 예, 가해자가 원래 자신의 어떤 다른 성범죄 판결로 인해서 그 판결이 유죄 선고가 확정되면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범죄를 막는데 이게 도움을 그렇죠. 주기 위해서 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하는 것이고 모든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명령을 내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왜 이 전자발찌가 그 효용을 발휘하지 못했냐면 이 사건 원래 이 사람이 차고 있었던 전자발찌는 그 별건의 어떤 유죄 판결로 인해서 받은 그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었고 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건이 아니고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 말하자면 어떤 그 보호 시스템에 이 피해자가 등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그런 것들이 전혀 경찰이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로 전자부착 장치를 이제 가해자에게 착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법률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그 가해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을 전혀 경찰이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서 변호사님 앞으로 제도적으로 뭐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보완책이? 네. 일단은 지금 스토킹 처벌법상의 잠정 조치로 전자장치 부착하는 것을 경찰이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극적인 이유 자체가 법원에서 잘 내려주지 않습니다. 인용률 자체가. 네, 왜냐하면 문제? 피의자의 인권의 문제도 있고 어떤 인신의 제한을 가하는 거라고 보고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법률에 이런 것들을 마련해 두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렇게 재범 위험성이 있어서 10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건에 있어서의 피해자가 경찰에 왔을 때는 사실 다른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 없이 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이 피해자의 뭐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찰이 적극적으로 보고 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는 것을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예, 이 사람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보호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서 변호사님 아까 얘기했지만 이 지금 가해자가
음독을 해서 경찰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재판이나 구속 수사가 진행이 됩니까? 일단 뭐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이제 조사를 할 거고요. 아마 사안이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하고 뭐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기존 사례 유사한 사례를 보면 이런 사건에서 주로 이제 뭐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동네 수사반장 오늘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세상의 모든 정보 윤희구입니다. 모든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